거북이라는 가수 아세요? 3인조 여성 두 분하고 남성. 그 남성이 임성훈 씨고요. 그 임성훈 씨가 2008년도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이제 그 팀 해체가 됐죠. 12년이 지나서 엠넷에서 이 거북이의 비디오를 다 음성과 영상을 학습을 해서 임성훈 씨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휴먼으로. 이제 여성 가수는 계시니까 그분 불러서 다시 완전 3인조를 만들어서 공연을 했던 게 엠넷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이태원 클래스의 주제곡을 불렀고요. 이태원 클래스 주제곡은 임성훈 씨가 죽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겠죠. 네, 그 훨씬 지난 12년 뒤의 드라마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술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AI에 의해서 다시 부활해서 죽기 전에 자기 직업 활동을 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가수는 죽은 가수고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경쟁이 되는 시대가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입니다. 연구소 전에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파견이 돼서 이제 3년간 정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교수로서는 31년째고 연구소장으로서는 횟수로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어렵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주로 해왔던 부분은 윤리를 많이 해왔고요. 윤리는 또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고 재미없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크리스천 입장에서의 또 약간 다양한 시각도 보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눌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AI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요즘 다 계획하고 있어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우리 인간한테 다 유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걸러서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이 제목은 이 고린도 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상 잘 아시죠? 네. 네, 노벨상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노벨상은 보통 이제 6개 분야의 상을 수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노벨상 타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전 이제 대통령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타셨죠. 또 최근에 네, 한강 작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상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잠깐 잡아놓긴 했지만 이 노벨상은 이제 상을 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1901년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뭐 중간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때 잠깐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6개입니다. 물리학, 화학, 그다음에 생리학 또는 의학, 그다음에 문학, 평화상, 경제학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야, 우리도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영역도 기여한 게 많은데 만들어 달라. 근데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컴퓨터 쪽에서도 야, 우리도 노벨상 같은 걸 만들자 그래서 1966년에 이제 튜링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 알란 튜링이라는 수학자, 천재 수학자를 이제 기념해서 만든 튜링상인데, 그래서 이 튜링상도 1년에 한 명 내지 한 팀한테 이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는 게 이제 튜링상입니다. 제가 이 두 상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첫 번째 노벨상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튜링상도 타고 노벨상도 타신 분이 계세요. 네, 오늘 이제 그분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벨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받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인류한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적들을 이렇게 뒤지는 거죠. 근거를 찾는 겁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가장 크게 공헌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노벨상이 2024년, 그러니까 벌써 작년 재작년이 되겠죠. 2024년도에 좀 상의 수상자가 좀 특이한 게 좀 생겼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학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강 작가가 타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넣었습니다. 자랑스레. 근데 나머지 이제 6개 중에서 지금 4개가 명시되어 있는데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상이 전부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학상 타신 분이 보시면 영어로 써놓긴 했지만 존 호필드, 제프리 힌턴 이렇게 두 분이 타셨는데 이 제프리 힌턴이 2018년도에 튜링상을 타신 분이세요. 인공지능으로 튜링상을 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2018년도에 튜링상을 탄 다음에 2024년도에 노벨상을 또 타신 케이스죠. 대단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교수님이세요. 자, 이분은 어떻게 상을 타셨냐면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지식을 전달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학습한 거를 기억하는 사람의 이렇게 신경망 그걸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신경망이고 특히 이분이 요즘 말은 딥러닝, 딥러닝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딥러닝의 아버지, 또 인공지능의 대부 이렇게 부르신 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벨 화학상 타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노벨 화학상은 특별히 가운데 있는 분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2016년에 이세돌이 AI하고 바둑 대결했죠. 네, 그 바둑 대결했던 AI의 혹시 이름 아세요? 알파고를 만드신 분이세요. 네, 이분이 이제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사장이시고 딥마인드를 이제 구글이 인수를 하니까 마치 이제 구글처럼 됐죠. 그래서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이신데 알파고의 고가 뭐냐면 바둑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5판 둬서 이세돌이 몇 번 이겼을까요? 한 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전적이 프로 전적이 69전 68승 1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AI하고 바둑을 둬서 유일하게 이기셨던 분이 이세돌이죠. 대단하죠. 사실은 중국의 커제라고 좀 더 바둑을 랭킹이 더 높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다음에 이제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3판 다 졌습니다. 네, 졌고. 그런데 이제 이 알파고가 AI인데 계속 바둑만 둘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이 아닌 다른 영역들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해서 또 그쪽에 일을 하는데 이제 알파고의 고를 떼고 이게 접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폴더폰이라고 부르잖아요. 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파 폴드라는 걸 만들었고요. 알파 폴드는 접혀 있는 저 뒤쪽에 있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그거로 인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내 기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화학상을 탔습니다. 역시 AI와 관련된 거죠.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경제학상을 이제 3분이 타셨는데 이 3분이 하셨던 건 뭐냐면 디지털이나 AI 때문에 경제가 바뀌잖아요. 네. 그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들을 이렇게 밝히셔서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뭐 AI의 근본적인 기술 물리학상, AI의 응용 화학상, AI로 인한 경제적 파장 이게 경제학상 이렇게 이제 타신 거죠. 제가 이제 초두에 노벨상은 누구한테 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기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기여한 사람. 그러면 AI는 어떤 기술이냐면 미래 기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AI 때문에 상을 받았는데 미래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거 기술입니다. 과거 기술이면서 현재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AI는 이미 현재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AI를 자꾸 미래 기술로 생각을 하세요. 특히 기성세대들. 왜냐하면 AI 없이도 지금까지 성공했고 AI 없이도 직장만도 잘했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뭐 이 복잡한 AI를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와서 또 배우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부하시는 거지 실제는 거부한다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저렇게 많은 영역들의 AI 기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와 있어서 뭐 AI 챗봇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시죠? 챗GPT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 이게 이제 AI 챗봇이고요. 스마트폰에 보시면 뭐 빅스비, 쉬리 들어있죠. 이것도 AI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AI를 장착해서 운전사 없이 가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죠. 이것도 AI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을 이제 대면 면접을 못 하니까 온라인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줌을 켜놓고 저쪽에서 들어오면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돈이 있는 회사는 그 AI 면접관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로 대기업들이 한 700개 기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AI하고 면접을 하는 거죠. 사람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AI가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1시간 동안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표정들이 카메라에 담겨서 AI한테 전송이 되면 지금 저 사람이 떨고 있다. 거짓말한다. 뭐 자신감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정 분석을 해냅니다. 이제 그런 AI 면접관도 있고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언어로 바꿔서 그 안에 자기네 회사가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뽑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미 현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의사도 있고 AI 판사. 제가 작년부터 대법원에서 AI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 하고 있는 일이 AI 판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쭉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현재 기술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방금 노벨상을 타셨던 분들이 본인들의 AI에 기여한 것 때문에 상을 받았는데 우려스러운 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을 타신 분들의 우려 섞인 말들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던 제프리 힌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 5월 달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챗GPT가 나온 지 한 7, 8개월 될 때예요. 엄청나게 챗GPT 바람이 불 때고요. 그 당시에 챗GPT에 대해서 이 제프리 힌턴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문제가 많은 그러면서도 아주 뛰어난 AI를 저렇게 세상에다가 막 내보내는 거는 무책임한 짓이다. 이제 기업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AI 때문에 인류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거다. 왜냐하면 범용 AI 속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기술을 다 학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 하나가 주는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의 혜택을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를 답니다. 그런데 이 AI가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과 역기능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은 혜택의 2배가 필요하다. 야, 이거 손해나는 장사죠. 예, 뭐 100원을 벌었는데 부작용과 역기능을 위해서 200원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려하는 게 그거죠. 사람들은 당장 100원을 버는 거에 현혹돼서 막 갈 텐데 나중에 이제 생기는 부작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원을 쏟아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니까 약간 네거티브하죠. 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원을 버는 사람하고 200원을 쏟아서 부작용과 역기능을 처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되게 빅테크 기업들,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벌 테고, 이제 이 부작용과 역기능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시민들, 이용자들 내지는 국가가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야, 이거를 돈 버는 사람하고 이거로 인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른데 이걸 좀 미스매치를 좀 뭔가 이제 해결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국가가 좀 나서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AI를 많이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자. 그게 이제 AI세, 로봇세라는 거고요. 세금을 걷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기본수당처럼 나눠주자. 뭐 이런 개념들도 이제 이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화학상을 타셨던 분이죠. 데미스 하서비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AI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는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이 직업을 뜻하는 잡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멸망을 뜻하는 어포콜립스를 합해서 자포콜립스라고 합니다. 이 일자리 대재앙에서 걱정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고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유능한 AI를 나쁜 사람도 악용할 건데 그 나쁜 사람이 악용할 때는 범죄나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더 빨리 더 크게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이제 AI의 악용을 막는 건데 이 악용이
개인적으로는 범죄겠지만 만약에 국가 단위로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국가 단위의 대재앙이 벌어지죠. 국가의 안보 문제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을 미국하고 영국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도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합류해서 이 AI 단위의 국가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작용과 역기능 중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 이제 샘플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1시간짜리 이 토크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걸 한 몇 초를 제가 탁 인용을 해서 AI한테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제 원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원본 몇 초만. 이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거를 이제 AI한테 줬는데 어떤 AI냐면 보이스 엔진이라고 음성을 바꾸는 AI를 또 따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резк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казыва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человеческое существо. 네, 똑같은 동영상이죠. 근데 이 동영상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한 10년, 20년 전에는 외국 영화 보기가 쉽지 않아서 주로 이제 주말의 명화극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유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영화를 볼 때 밑에 자막을 넣어주지만 그 당시에는 성우들이 더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소니 퀸 역할을 하는 성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배한성 씨라든지,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베테랑 성우들은 한글로 번역된 이제 대본을 이렇게 들고 화면을 보다가 이제 자기가 담당했던 배역이 입을 딱 열 때 그때 이제 한글을 딱 맞춰서 더빙을 합니다. 보통 싱크라고 하는데 싱크를 잘 해야 베테랑 성우인데 입을 닫고 있는데 거기다 한글 더빙을 해버리면 네, 시청자들이 사실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안소니 퀸 목소리가 원래 저런 줄 알았어요. 보니까 원어를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제 목소리는 이렇게 바꿀 때 누구 목소리를 썼을까요? 어떤 성우 목소리? AI 목소리? 본인 목소리입니다. 제 목소리를 AI가 왼쪽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오른쪽으로 바꾼 거예요. 혹시 오른쪽에 바뀐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기억이 날까요? 러시아 말입니다. 네, 저는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러시아 말. 네, 그러니까 러시아 말에 제 목소리로 된 러시아 말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유화를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싱크를 잘 맞춰서 더빙을 해도 입 열고 닫는 걸 가만히 보시면 역시 다르네라고 느껴지죠.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 말 그 영어로 된 영어와 한글이 다르니까.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입을 잠깐 보세요. 러시아 말로 제가 말을 할 때 입이 어떻게 됐나? Резк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казыва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человеческое существо. 네, 지금 약간 이제 여기 나오는 화면이 싱크가 안 맞아서 그런데 원래는 똑같이 입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AI가 제 얼굴을 바꿔주는 거예요. 러시아 발음에 맞게끔 입의 구조나 이것들을 다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러시아 사람이 저쪽에 AI로 만든 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원어민이에요. 자기 목소리로 러시아 발음을 하는데 입 구조를 보니까 입 여닫는 게 러시아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 러시아 사람인 거죠. 네, 이제 기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이거 보면서 저 직업 진짜 위험하겠다. 성우도 성우도 사라질 것 같아요. 더빙하시는 성우는 사라질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통역. 네, 통역대학원 굉장히 인기 있는데 통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기술이 나오면 이제 직업이 사라지는 위험도 있죠. 이거를 범죄 이용하면 어디에 쓰일까요? 아까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가 악용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AI가 너무 성능이 좋은데 업무나 좋은 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 내지는 심지어 나쁜 조직이나 나쁜 국가가 이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이거 막을 길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좋은 기술을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네. 이전에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손석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이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럼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손석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한 10시간 정도의 녹음된 분량이 있어야 돼요. 10시간 내내 AI가 학습하면 목소리를 비슷하게 냈거든요.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했냐면 앞에 동영상에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이 몇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초, 5초. 3초만 있으면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한 10시간 했던 것들이 지금 5초, 10초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되게 공개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AI 시대가 되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 범죄자들이 목소리 흉내 다 낼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안 해도 흉내 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전화번호를 만약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알면 이제 전화를 하죠. 전화해서 누구누구 어머니세요? 그럼 아닌데 잘못 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쪽 번호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잘못 거셨다니까요. 딱 5초 넘어갑니다. 네, 이제 그럼 바로 학습이 되죠. 이제 바로 학습이 돼서 그 목소리로 이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딸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아침에 다 큰 딸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엄마 나 지금 차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어떤 아저씨 쳤어. 사고 났어. 어떡해. 막 울면서 도와줘. 어떡해. 막 이런. 보통 횡단보도 사고 나면 보험도 안 되죠. 네,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래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딱 바뀝니다. 어떤 남자 목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딸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같은 사람이 낸 거예요. AI로 학습을 해서. 그래서 따님이신가 봐요. 지금 따님 차에 제가 치였는데 지금 이거 신고하시면 저도 보험사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저도 복잡하고 따님은 신세 망칩니다. 그러니까 마침 신고되지도 않고 저도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치료받을 테니까 저한테 돈을 주세요. 제가 치료받겠습니다. 10분 이내에 300만 원 붙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10분 이내에 딸의 운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만약 시간이 늦어지면 누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 알아서 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법대로 그냥 저도 보험으로 그냥 치료받으면 되고요. 이제 따님은 그냥 법대로 처분이 돼야 됩니다.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넘어갑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에 의해서 잃어버린 돈이 8천억 원입니다. 대단히 많죠. 작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작년 통계가 나왔는데 1조 2천억입니다. 50%가 증가했죠. 이제 올해 제가 볼 땐 2조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여기 AI가 가세합니다. AI가 없었으면 검찰청입니다. 뭐 이렇게 사칭했을 텐데 이제 검찰청 뭐 이거 해봤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학습이 돼서 엊그제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대요. 검찰청을 사칭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너무 반갑다고 왜 저한테는 이제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뚝 끊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되니까 당황하지 않고 막 대응을 하는 거죠. 이제 가족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좀 심각하죠. 악용이.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집안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당황하지 않고 끊어요? 그거 진짜 뭐 어떡합니까? 네, 진짜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집안 식구끼리 암호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해요. 암호.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암호. 흔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추측 못할 수 있는 암호. 이런 뭐 어떤 대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집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한테 너희가 엄마 아빠나 할머니한테 어떤 너희 목소리로 전화가 오면 엄마 아빠나 할머니 이렇게 물어볼 거다.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라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그러면은 대답이 뭐 할아버지는 괜찮으셔가 아니고 이상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도 된다. 근데 혹시 우리 집 아이가 진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럼 처음부터 그 암구 정했던 거를 이야기하고 시작해라. 뭐 그렇게 세상이 AI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 이 정도까지 신뢰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자녀들한테 암구 확인하시고 집에 어른이 계시면 그런 게 오시면 빨리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이렇게 대답 안 하면 진짜 손주나 진짜 아들, 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AI를 만들 때 이거 원칙을 지켜야겠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과 역균이 심하겠네. 그래서 처음부터 AI를 개발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대단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AI가 사람에 대해서 아까 AI 면접관 이야기했죠. 붙고 떨어뜨릴 때 혹시 여성을 차별하지 않을까? 과거 10년 역사를 보면 회사에서 여성 차별을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성들이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AI 면접관은 여성 차별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는 몰라요. 회사에서는 공장에 만들으라고 돈을 줘서 시켜서 가져왔겠죠. 근데 왜 생기냐면 AI가 학습을 하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과거의 인사 자료를 다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 자료 안에 여성 차별했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기 때문에 뭐 여자 대학을 나왔고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그러면 그분들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자가 여성이면 이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AI를 만든 다음에 얘가 우리 같은 게 여성차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인종차별, 그다음에 또 지역차별도 하겠죠. 지역차별.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지 다 체크한 다음에 그렇게 공정한지를 보고 이제 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떨어졌는데 아니 AI 면접관이 왜 저를 떨어뜨렸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거 AI가 한 건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수용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 AI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더니 사람 꼭대기에 있네. 내 운명을 결정해 놓고 설명도 안 해주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대기업은 뭐 경쟁률이 100대 1인데 그러면 99명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명이 붙고 99명이 떨어졌는데 AI 서류 때문에 떨어지고 AI 면접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그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붙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갑자기 이제 발상이 전환을 합니다. 야 AI 면접 없애버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야 우리 카페 가입자가 10만 명인데 AI를 쓰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주면 당신한테 몰표를 주겠다. 그럼 우리 국회의원분들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이제 그렇게 되면 AI가 무능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유능한데 인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I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특히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경우에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설명 가능성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기 전에 AI 면접관이 어떤 기준으로 붙이고 떨어뜨릴지 원칙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그걸 이제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투명성. 이제 이런 투명성의 원칙들은 AI가 너무 똑똑하고 AI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AI가 너무 똑똑한데 똑똑한 AI가 결정했으니까 똑똑하지 않은 너희들은 받아들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투명성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AI 윤리할 때 여러분들이 투명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투명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AI가 무슨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지? 이거 보여주는 것도 투명성이고요. AI가 학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자료 가지고 학습했던 거야? 그럼 학습 자료를 보여달라. 이것도 투명성이죠. 그다음에 AI로 해서 어떤 글을 쓰거나 그림을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특히 사진이나 영상은 이게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찍은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걸 사람한테 구분하라고 그러면 지금 구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AI가 만든 그림이나 뭐 영상 같은 경우는 이건 AI가 만들었다라고 표시를 달거나 워터마크를 달거나 이렇게 해줘야 사람이 구분하지 않느냐. 이것도 투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출처를 이제 투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1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31조에 보면 투명성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AI로 만든 생성 물질, 보통 콘텐츠들은 거기에 표식을 달거나 아니면 워터마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윤리에서 기반으로 한 이제 법적인 조치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몇 가지만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제 공정성 이야기는 제가 앞에 면접관 이야기했지만 이미 다른 나라가 다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가석방해 주죠. 이제 가석방을 보통 판사가 판단했는데 한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컴퍼스라는 AI를 통해서 판결을 합니다. 근데 판결하는 걸 보니까 지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백인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약간 유색인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위험도가 1부터 10까지인데 AI가 딱 판단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낮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높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가석방이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가석방이 안 됐어요. 이걸 이제 프로퍼블리카라는 매체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위 말해서 이제 유색인종 차별한다. AI 판사가. 이제 그래서 한번 크게 문제가 됐는데 연방 법원에서는 알고리즘 자체가 차별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덮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실제로는 유색인종들이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학습하다 보니까 단지 유색인종인 거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채용 문제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이미 여성 차별했던 것 때문에 문을 닫았던 AI 면접관이나 서류 평가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다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게 실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바나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나나를 인식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처음에는 바나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AI가. 근데 바나나 옆에 이게 동그랗게 생긴 알록달록한 거를 살짝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인식하라고 그랬더니 토스터기로 인식합니다. 토스터기. 자,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큰데 우리가 바나나를 만약에 오해하면 비슷한 다른 걸로 하겠죠.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토스터기가 나오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의 AI는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개념이 없는 존재. 보통 우리가 사람들 대화하다가 저 사람 진짜 개념 없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AI 개념이 없습니다. 똑똑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사건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캐비넷 앞에 두 남자가 서 있는데 같은 AI가 한 장면에 딱 인식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남자는 분홍색 박스가 생기면서 위에 person, 사람이라고 딱 인식이 돼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박스가 안 생기죠. 사람은 인식 안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캔버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얼룩덜룩한 무늬예요. 저 무늬가 AI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이거를 적대적 패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좀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각이라고 그래서 저거를 들고 있으면 AI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운전할 때 보통 보는 표지판, 스톱 사인, 우리는 보통 이제 정지라는 표시인데 거기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인식 못합니다. 스톱 사인을 인식 못하고 지나가면 사고 나죠. 네, 아주 오래전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아침 드라마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하실 수 있는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시부모한테 막 엄청 핍박을 당하니까 어느 날 이제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네, 점을 하나 찍고 나오니까 남편이 변호민 씨였나요? 네, 남편이 못 알아보죠. 그 드라마 보면서 좀 말도 안 되는 바보다. 어떻게 점 하나 찍었다고 와이프를 못 알아볼까 그랬는데 AI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롯해서 AI도 소프트웨어인데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건데 AI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똑똑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논문에 실렸던 아주 유명한 이제 네처지에 실렸던 건데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새로운 분자를 예측하는 건데 보통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독이 없는 분자를 자꾸 예측하는 게 올바른 연구 방향인데 발상이 전환한 거예요. 얘가 인공지능이 지금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예측할 때 독성이 많은 쪽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과 6시간 만에 4만 개의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 독성 강한 물질에 보면 지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물질도 있고요. 아주 위험한 물질이 되게 많아서 야 이거 AI를 활용해서 컨트롤하지 않고 화학 실험을 했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좋은 목적으로 써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나쁜 사람이 나쁜 목적으로 쓰게 되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실험으로 나왔던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약간 TV에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거북이라는 가수 아세요? 네, 거기 이제 3인조 여성 두 분하고 남성. 그 남성이 임성훈 씨고요. 그 임성훈 씨가 2008년도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이제 그 팀 해체가 됐죠. 12년이 지나서 엠넷에서 이 거북이의 비디오를 다 음성과 영상을 학습을 해서 임성훈 씨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했죠. 그래서 이 홀로그램으로 해서 무대에 세웠고 이제 여성 가수는 계시니까 그분 불러서 다시 완전 3인조를 만들어서 공연을 했던 게 엠넷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JTBC의 이태원 클래스의 주제곡을 불렀고요. 이태원 클래스 주제곡은 임성훈 씨가 죽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겠죠. 네, 그 훨씬 지난 12년 뒤의 드라마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술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AI에 의해서 다시 부활해서 죽기 전에 자기 직업 활동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북이 팬클럽 입장에서는 이제 거북이 노래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맨날 옛날 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랬는데 비슷한 노래의 거북이 스타일의 노래가 새로 나온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주고라도 사서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좋아했던 팬들은. 그러니까 이미 팬클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돌아가셨던 죽었던 가수가 다시 살아나서 비슷한 활동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팬들이 몰리겠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가수는 죽은 가수와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경쟁이 되는 시대가 되고요.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전원일기의 요 박윤배 씨, 이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전원일기 그 살아있는 배우들하고 대화했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에일리언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안에 보면은 그 영화 개봉하기 전에 죽었던 이안 홈이라는 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화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을 부활시켜서 포르노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죠. 자, 첫 번째, 산자가 죽은 자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것도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AI로 부활시켜서 죽기 전에 직업 활동을 시킬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죠. 그 돈을 벌면 누가 가져갑니까? 그 문제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가 기술은 가능하지만 이거로 인한 파장들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서 문제가 되면 사실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이게 필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AI가 너무 대화를 잘해주니까 요즘에 챗GPT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걸 조사했더니 주로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수다 떠는 거.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는 양관식이 낫고, 양관식이 누군지 아세요? 네.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그 헌신적인 남편, 양관식보다는 챗GPT가 낫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나고 잘 안 들어주는데 얘는 칭찬해주고 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남편의 역할을 챗GPT가 대신하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데 그 여기 AI가 들어가니까 아예 이제 배우자 로봇으로 판매를 합니다. 배우자 로봇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부부에 있어서 배우자 역할을 AI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도 곧 눈에 올 수 있다, 눈앞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걱정을 했겠죠.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이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논설위원장이 독자들한테 이제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AI 시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걸 이제 사설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달 동안 쓰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AI를 잘 모르는 데다가 이게 파악을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쓰셨던 사설이 이제 이겁니다. 이 사설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원래 미국 중부 출신인데 중부 출신의 시골 출신인데 자기가 어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 에어컨, 뭐 전등, 뭐 이게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깡시골 출신이었는데 여름이 되면 진짜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놓을 수 없으니까 문을 다 창문도 열어놓고 문도 열어놓고 막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 밤에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도 지나가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마을이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렇게 살기 좋은 이웃끼리 친한 마을이었는데 이제 한 어느 정도 지나서 전기가 들어오면서 에어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들어오니까 여름철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다 닫아놔야 되죠.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다 닫으니까 그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삭막해진 거예요. 교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에어컨 때문에 우리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삶의 질이 좋아졌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끈끈함. 이게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AI에 대해 자기가 잘 파악은 못하지만 AI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감히 흉내 못 냈던 이제 욕심과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있을 거다. 이제 그거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AI가 나올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쓴다고 하고 좋은 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분명히 악하게 쓰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데미스 하사비스가 했던 이야기죠. 그 악하게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악용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제 그걸 역시 크리스천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사설의 이제 주제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의 기술이 발전했을 때 사회가 바뀌는 거에 대한 그 일면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바벨탑이라는 게 건축물이잖아요. 아주 높이 쌓은 건축물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진흙과 돌로 졌어요.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넣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이 못 올라가죠. 근데 인간들이 똑똑해져서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진흙 대신에 역청, 지금 이제 콜타르죠. 역청을 만들어서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다 다스리고 번성하고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고생을 왜 하느냐? 그냥 여기 보이는 데까지만 흩어지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을 이제 거절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신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이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무리는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흩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생기기 전이죠. 그냥 이대로 두면 이제 여기 6절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이제 모여서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집단지성이 형성이 되고 그 기술이 생기는 기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좋은 대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그냥 또 다른 심판이 명약관화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이제 딜레이를 사실 시키신 거죠. 그래서 언어를 흩어서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하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왔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도행전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제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컴퓨터와 인터넷과 처음 강의 때 보여줬던 AI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바벨탑 이전으로 지금은 이미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6절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사람들이 AI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지만 이거를 다 수용할선 안 되는 거고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야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수용하지 않는 게 좋고 이거는 가능하니까 수용하면 좋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 이전으로 회복된 기술적으로 회복된 시대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려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통해서 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구분해야 되겠구나. AI는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청지기 직분의 대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교회에서는 세상 문물을 이렇게 좀 멀리 하잖아요. 아무래도 세상하고 관련돼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면 좀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뭐 디지털 AI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AI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술이고 AI를 통해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거를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 청년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청학동처럼 바라볼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이제 접합점이 필요한데 그러면 교회들이 지금의 새로 자라는 세대들이 뭘 고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AI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AI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AI가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간됨,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삶에 있어서는 너무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야단맞이를 각오를 하고도 이건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오히려 AI를 하나님 사에게 쓰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데 통역 번역에 너무 도움이 되니까 이건 AI를 잘 활용하자. 또 이런 지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청지기 직분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AI를 바라봐야 되고 교회도 역시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